노유진의 100분 토크. 야당의 분열 그리고 융합, 총선을 앞둔 한국 정치의 가장 강력한 변수죠. 2017년 정권 교체를 전망하는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총선이 가까울수록 2번, 3번 그리고 4번 당의 관계가 뜨거운 이슈가 되곤 합니다. 100분 토크에서는요, 야당 분열과 융합, 그 크기와 방향의 벡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라서 아주 특별한 분을 이야기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을 본격화하던 그때 현장의 목격자셨고요. 지금은 본업으로 돌아와서 분열 이후 야권의 전개를 관찰하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 저 대신 노유진의 비주얼 담당으로 임명할까 합니다. 실제로 제가 밀린다라기보다도 게스트 예우 차원에서 1일 하루만이요. 그런 얘기 안 해도 진 교수가 우월하다는 거 다 알아. 그렇죠. 예. 그냥 첫눈에 보기에 굉장히 잘생겨 보이는데 이런 얼굴이 또 보면 이렇게 오래 보면 좀 찝찝나요. 그렇죠. 제가 저 같은 얼굴은 이렇게 보면 볼수록 좋아지는데요. 맞아요. 2년 동안 봐도 안 물려. 괜찮은 것 같아요. 조국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국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전 혁신위 활동 끝나고 난 뒤는 연구실에 완전히 처박혀 있는 상태고요. 원래 그 전에 하고 있었던 좀 법철학책 번역 작업하고 그다음에 전공인 법학 관련해서 이제 형사증거법인데 연구소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국 교수가 논문 의무 편수 있잖아요. 네. 학술 논문 실적. 그거 근데 비인용 지수. 초과 달성이 몇백 퍼센트죠? 그게 800%인가? 연구스럽게. 논문 인용 지수. 논문 인용 지수가 한국 최고고요. 예. 아주 정치뿐 아니라 이제 학계에서도 상당히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요. 쑥스럽습니다. 교수는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거지. 예. 그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기본이 그러면서 그 말하면서 절 쳐다보세요. 우리 진 교수는 연구 실적이 별로 없더라고. 교양부 소속이. 저는 책을 쓰잖아. 책을 논문 안 쓰고. 논문이 아니라. 책을 씁니다. 저서는 많습니다. 강원 선생이 명리학 강좌를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 명리학을 재해석을 해서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을 프레임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였어요. 제가 받은 인상은 이겁니다. 이게 일종의 지도체이구나. 나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강원의 명리 운명을 읽다. 식신이 뭡니까? 처먹는 거. 명리학 쉽구나.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나왔습니다.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있습니다. 국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국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일단 다른 얘기보다도 지난 6월 10일이었죠. 지난해. 예. 그때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임명되셨는데 활동이 끝나고도 마음고생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애써 도와주러 들어갔더니 또 말도 많고 또 불만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또 많이 먹고 얼굴 좋으신데 뭐. 그 혁신위원 활동 시작하면서 국민이 좀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어요. 그 다른 얘기보다도 먼저 누구보다도 길었을 4개월의 활동 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여기 저는 더민주당원도 아니고 정의당 당원도 아닌데 그 범야권을 지지하는 지식인 학자로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더민주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력에 있어서 제1야당인 것은 분명하고 앞으로도 그건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생각했을 때 더민주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당시 이제 6월 시점에 더민주가 당신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만은 그 엄청난 내분으로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이 더민주가 무너지게 되면 더민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정도, 제가 이제 법과 제도를 연구한 사람이니까 이 분란의 원인과 관련해서 이 내부의
싸우는 규칙, 경쟁의 규칙 자체가 안 돼 있다는 판단을 예. 했고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그 경쟁과 그 마지막에 화합과 뭐 승복의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결과는 혁신위 활동의 결과 대규모 탈당과 분당에 준하는 사태 글쎄 말이에요. 혹시 도의적 책임을 느끼시나요? 저는 그 도의적 책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예. 저는 뭐 사실 그 탈당이 전혀 원칙에 어긋난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즉 애초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진 연합이란 말이 있다시피 그 당 2번 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당시 2번 당은 연합정당이라고 저는 보았고 연합정당은 이념으로 봐서는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의 연합인 것이고 세력으로 봐서는 호남에는 진보 보수가 섞여 있다는 모든 의미에서 호남이죠. 호남 더하기 전통적 진보 세력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이 합해진 그런 그 연합정당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그래서 뭐 잡탕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연합정당을 만들었다면 그 연합정당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은 강령과 규약일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게 우리 유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이 작가님께서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연합정당의 틀을 유지하고 그 내에서 경쟁하고 승복하겠다라는 것을 믿은 제가 순진한 거죠. 어떤 것이고 당권과 뭐 그 높은 대권, 당권, 공천권에 대한 그런 정치인들의 그 권력에 대한 그 꿈, 욕망, 야망이라는 것은 매우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걸 뭐 그 탈당 자체가 저희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 처음에 그 제안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제안은 이제 이거 뭐 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데 언론에 나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문재인 대표가 연락을 하셨어요. 저하고 뭐 과거 지난 대선 시기에 제가 지지 연설을 했기 때문에 연락을 하셔서 저보고 혁신위원장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받자마자 절대 못한다. 저희 생각으로는 혁신위원장은 지금 분란이 심한 상태니까 당시에 저는 안철수 의원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거절한다면 반드시 호남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각과 달리 저도 어떤 부산 출신이라는 것이고 또 문재인 대표도 부산 사람인데 만약에 제가 혁신위원장을 하게 되면 그 당내에서 이런 혁신의 움직임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니 부산 놈들이 다 해먹는다 이런 말 바로 할 것 같아요. 쟤네 영패주의자 아니야. 영남도 아니고 부산 패권이라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위원장은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께서 하시거나 호남분이 하셔서 이걸 같이 끌고 가면 어떻겠냐라고 했고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의원께서 이제 거절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상곤 위원장께서 받아주셔서 김상곤 위원장님께서 이제 받으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조 교수 같이 하자 이런 배경을 들었는데 조 교수께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 들어갔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혁신안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역시 이제 공천에 관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11차 혁신안까지 이 정치 카페에서 해설을 다 했어요. 잘 보았습니다. 네. 그 더민주 당원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 당원 당규를 혁신안을 만들 때 반대하시는 분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팟캐스트는 안 듣잖아요. 들어요. 듣긴 들어요? 좀 덜 듣지. 안 듣는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최고로 많이 들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까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영방송이라니까. 우리 공영방송입니다. 정의당 강령 방송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우리 게시판에 더민주 그러니까 그때 새정치연합 당원들이 몇 분이 아니 왜 우리 당 혁신안 해설을 나무당 방송에서 들어야 되냐고 기분이 열나 나쁘다고 막. 네. 저희가 이제 공영방송이라서요. 그러니까 우리 공영방송인데 몰라서 그러는 거지. 여기 또 이렇게 정의당 내 야당이 또 있습니다. 정의당 내 강력한 야당. 정의당 비주류 하나. 공영방송 맞네. 예.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게 안심번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심번호란 것을 최초로 우리나라 전체 정당 역사에서 안심번호를 당원 당규한 게 당시 새정치연합이죠. 그러다가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고 지금은 1번당 새누리당도 그걸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안심번호를 하자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던 이유는 뭐 당시 2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1번당도 마찬가지인데
후보를 즉 내부 경선을 할 때 이 조직 동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 안심번호는 휴대전화를 전제로 하는 건데 안심번호를 쓰지 않게 되면 집전화, KT 전화를 전제로 하면 전화를 했을 때 지역 구민에게 받는 사람들은 낮에 집에 계신 분들의 의사만 반영됩니다. 예. 네. 이게 즉 여론조사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고 두 번째는 항상 법률 위반까지도 하는 문제지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선거 때마다 특히 경선 때마다 유력한 사람들이 조직을 해서 전화를 개설을 해버립니다. 이게 불법이긴 한데 KT 전화를 개설을 해서 불법은 아니에요. 나중에 편법이죠. 네, 물론이죠. 아니 근데 진짜 지지하는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그 사람을 후보 만들기 위해서 내가 KT에 전화 회선 하나 신청하는 게 불법일 리는 없지. 예.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선거법 위반도 나중에 문제 됩니다. 돈을 대신 내주면 불법이야. 예. 돈을 대신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가 자기 돈을 내줘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근데 100대를 개설시켜버리게 되면 전화 받는 이건 무조건 받는 전화인 거죠. 그렇죠. 다른 쪽은 받지 않는 전화일 경우가 많은데 500대만 동원하면 여론을 좌우할 바로 수 있어요.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당파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안심번호가 최고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이미 안심번호는 택배에서 이미 쓰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지만 택배 회사에서 전화 올 때 택배 회사가 우리의 휴대전화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안심번호를 통해서 연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보장된다라고 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는 그걸 제안할 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금 탈당하신 분들, 그 안신당으로 가신 분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국민의당 안신당이 아니고 이제는 국민의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분들이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의아했고 저는 그 보고자로서 논쟁까지 했습니다만은 즉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또 그 다음에 불법 선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반대하는 이유를 도저히 저는 알 수가 없었다. 그거 왜 몰라요? 제가 순진하니까요. 아니 그거 정치인들은 당연히 자기가 후보가 되고 싶어 하는데 기존의 여러 가지 방식은 이제 후보로서 조직 동원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이건 개입의 여지가 없으니까 반대하는 게 당연하죠.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그분들이 자신의 당원 특히 더민주를 지지한다 할지라도 지지자와 당원은 다른데 당원들 같은 경우 지금은 약간 달라졌습니다만 당시에 이번 당의 당원 평균 연령이 58세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조직 동원을 하기 때문에 당원 지지자 전체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었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그걸 원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너무 자연스럽죠. 저는 다 알겠던데 왜 반대하는지. 우리 여기 해설 다 했어요. 그래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해설을 들었고요. 아주 뭐 명쾌히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뭐 자신들이 한 짓이 뭔지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당연하시죠. 아주 똑똑 영리하신 분인데. 안심번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적인 설명은 치우더라도 핸드폰을 기초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조직 동원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개입될 수 없는 그런 맞습니다. 기술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응하는 분들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 노출될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좋은 점인데 새누리당에도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그룹이 이른바 진박 그룹이 반대하죠. 왜냐하면 그거 대통령 권위로 당원들을 장악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권력 동원하고. 기묘하게 안심번호를 반대하는 쪽이 당시로 봐서는 그 반노 그룹과 친박이 반대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게 참 연대군요. 불안연대네, 불안연대. 안심번호로 인해서 불안한 사람들의 연대. 그 불안연대가 돼버렸네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인간적으로. 우리 뭐 그 정도 이해 못할 거 아니지. 예. 그때 이제 그 혁신위 활동하면서 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학자로 이제 바깥에 있었는데 일단 특정한 정당에 들어가게 좀 활동하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범야권 뭐 지지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지난 대선 시기를 생각하게 되면 제가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했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이제 반은 저를 싫어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를 1번을 찍은 분들은 근데 혁신위에 들어가니까 저를 지지했던 반 50% 중에 상당수가 저를 아주 싫어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돌이켜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혁신이 맨 처음에서는
이번 당 안에서도 혁신위에 대해서 약간 눈치를 보고 좀 룰을 잘 만들어 달라. 모두가 덕담하는 분위기였다면 안심번호를 채택한다거나 저희가 이제 안심번호가 아까 우리 진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시스템 공천의 일부인데 즉 당내 개파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도록 공천 룰을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고 3단계를 정했습니다. 1단계는 평가를 통해서 20% 의무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검증 작업을 통해서 법률적 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날리고 세 번째는 그 남은 사람을 가지고 신인 가산점을 줘서 결선 투표를 하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3단계 구조죠. 이 작업을 딱 시작하니까 격렬한 이제 반박과 비판이 시작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공천권 문제고 다음 공천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공격이 들어왔고 그 순간부터 제가 이제 친노 프로페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제가 친노 프로페서가 되고 그 이전에 저보고 폴리페서라고 욕을 했던 분들이 주로 박근혜 지지한 분들이 왜 교수가 말이지 연구실에 있지 왜 정치에 관여하자라고 일본 분들이 그러셨는데 이 2번 당분에 속하는 국회의원 지지자들이 저보고 연구실로 돌아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 끝나고 난 뒤는 당원 당규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잘 만들었다는 평이 대부분 있었고요. 정파에 관계없이. 그런데 당원 당규 자체 혁신안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혁신안을 관철했을 때 자신의 권력, 특히 뭐 당권, 공천권 이 문제의 위험이 온다고 생각해서 공격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은 너무 오래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예. 왜냐하면 그 당 없어져 버렸잖아요. 새정치연합은 없고 이제 한 발 떨어져 나가고 이제 나머지는 더민주가 됐고 떨어져 나가는 팔은 지금 국민의당이 됐고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제 시민들 관심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나눠진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나눠지는 계기를 제공한 분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타깝죠. 그 나간 분들이 지금도 전 마지막 이분들이 나가시기 전까지도 연합정당의 틀을 유지하고 공천 룰을 준수하면서 승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좀 맞다고 보았습니다만은 그건 저의 학자로서의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 나가셨단 말입니다. 전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전 나간 행위 자체는 도저히 뭐 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건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맨 처음에 그 탈당이 이루어졌을 때 이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약간 중도 또는 오른쪽으로 가는 정당이니까 새누리당 쪽을 많이 뺏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더민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섞여 있는 바람에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에 대한 칼날을 명확히 내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보 칼날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희망사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이 그 뒤로 중도를 지향한다고 중도 지향은 전 비난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뭐 어느 정도 자유지 뭐. 네, 보수를 얘기하던 중도적은 그건 정치적 자유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건 바람직한 거죠. 네, 전 중도 정당이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되는 건 틀린 말이고 중도로 가는 것은 전 좋다고 생각하고 제 희망사항이기도 했는데 문제점은 중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은 있다 봅니다. 즉 그게 이제 이승만 국부론이겠죠. 대한민국의 문제, 정통성의 문제라거나 에 대한 판단은 이건 중도의 문제가 이미 아닌 것 같고요. 그 뒤로 또 중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원래 그 창업자들이 얘기했던 그 부패, 척결 등등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건 안 지키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몇 개 엇갈리면서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원래 중도 정당의 칼날을 분명히 하고 오히려 깔끔한 좀 중도적 인물들을 다 모아서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현역 물갈이를 하고 예컨대 뭐 더민주에서 탈당한 분들을 다 공천시키지 않고 말이죠. 또 좋은 분을 하시면 중도적으로 잘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선택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안 한 게 아니고 못 찾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이제 중도 정당을 지향하겠다라는 뚜렷한 지향점을 가지고 거기에 뜻맞는 사람들 모아서 정강정책 확정하고 이렇게 신다고 나간 게 아니라 약간 홧김에 탈당하고 그다음에 갈 데 없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뭐 왜냐하면 교섭단체는 또 그렇죠. 구성해야 되거든요. 네.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한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른바 이제 88억 세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당이나 약간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약간 진보적,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 좋은데 잡탕밥도 맛이 괜찮잖아요.
근데 잡탕밥을 잘 만들려면 셰프가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섞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그러면 이 잔반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잡탕밥은 좋은 겁니다. 그건 군대식 용어인데 저는 이제 원래 그 잡탕밥을 만드는 건 괜찮다. 그 잡탕밥과 잔반의 차이가 완전 있는 다른 거예요. 거죠. 네. 개념이 없이 섞으면 잔반이고 그렇죠. 네. 개념을 가지고 섞으면 개념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럼 잡탕밥, 짬뽕밥, 비빔밥 이런 게 다 짬뽕밥, 비빔밥, 잡탕밥은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잔반을 먹을 생각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미군 원래는- 잠바는 괜찮은데 옛날에 꿀꿀이죽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없을 때는 아주 없을 때는 뭐. 부대찌개도 있어요. 존슨탕 뭐 이런 거 그래서 있잖아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오케이다. 그리고 중도로 가는 것도 오케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도의 이념을 분명히 하고 그게 걸맞는 새로운 구성원들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지지자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신선한 식재료를 그렇죠. 모아서 네. 그 중도 비빔밥을 하면 되는데 썩은 식재료나 저기서 버린 식재료 잔반 갖다가 비비는 거 가져 아니에요? 지금? 비벼버리면 누가 그걸 보고 먹겠습니까? 이번에 그 최훈식 씨인가요? 왜 그 컷오프 빨리 공개 안 하냐고. 김영환. 김영환 씨가? 전략위원장 안타까운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전히 그 희화화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잔반 버리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너무 심한 말씀 생겨 모르겠지만 비유를 하다 보니 그랬는데 저는 안신당이 오히려 이제 국민의당이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정말 좀 중도적 정당으로 좋고 깔끔한 수준의 보수 중도 정당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 맞는 신선한 인물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야유가 아니라 정말 그랬어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모여있고 발언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고 더민주 이번 당에서 탈당한 분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정체성 역시 애매모호해지고 뭐 앞으로도 이게 계속 해결될 것인가 좀 의문이 됩니다. 네. 소장님, 수수께끼 안경을 드디어 입수했습니다. 정말인가? 당장 현미경으로 살펴보자고. 디자인과 품질은 명품 브랜드급인데 가격은 스파 브랜드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런 안경이 가능한 걸까요? 1mm 1g까지 계산된 디자인. 이건 기계로는 나오지 않는 디테일이야. 직영 공장을 운영해 가격과 품질 모두 잡는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확실한 건 이건 우주급 안경이란 점이지. 이름이 뭐라고 했나? 스카노입니다. 복면 대신 선글라스 스카노. 스카노.co.kr로 접속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분열까지의 과정은 뭐 좀 전에 이제 다 얘기를 했고 이제 분열 이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게 지금 분열은 됐는데 다시 또 융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긍정적인 같아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떤 그것이 면에서요? 뭐냐면 연합정당 하에서는 어떤 매번 결정할 때마다 시끄럽지. 당의 총노선 결정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경우 좌클릭, 어떤 경우 우클릭 한다 그러고 대표가 A 대표일 때, B 대표일 때 당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협상 과정도 달라져 가지고 원래 지난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가 기본적으로 시대 정신이 확인되었으면 그쪽을 끌고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연합정당 하에서는 정반대로 오히려 현재 1번 당과 비슷한 생각한 분들이 많이 계셨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분당이 되면서 탈당이 되면서 각 당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될 거는 좋은 거다, 오히려. 특히 더민주에. 그냥 지금 안신당, 아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까 약간 막 섞여 나가고 있어서 아직까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더민주 같은 경우는 그 이전보다 좀 정체성이 분명해지지 않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유권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니까 정치 발전에서 좋은 거죠. 그 점에선 좋은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지금 안신당, 국민의당에서 지금 뭐 지지율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략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선거에서 야권이 이겼을 때 한 1,000표, 2,000표 차이로 이긴 데가 많습니다. 예. 광주는 빼더라고요. 2,000표 미만으로 승패가 갈린 게 한 3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럼 안신당이, 국민의당이 전국적으로 다 낼 가능성이 많은데 다 내어서 왜냐하면 정당 득표를 확보해서 비례대표를 유지해야 되니까 다 내게 되면 그분들이 열심히 뛰실 겁니다. 정당 후보가 되어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떨어지려고 하신 분 없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뛰실 거다.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특히 수도권에서. 그분들이 2,000표는 얻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가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독자 힘으로 당선은 못 된다 하더라도 더민주건 정의당이든 야권 정당이 떨어지게 하는 정도의 힘은 충분히 갖고 있다. 예. 여기서 이제 지금 자기 스스로 당선될 수는 없어도 남을 떨어뜨릴 힘은 있는 거죠. 충분히 있는 거죠. 아니 뭐 자기가 되려고 나가는 거지 누구를 떨어뜨리려고 나가나. 예.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모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다가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또 안철수 의원 등등께서 일체 야권 연대는 없다라고 공언하셨고 그리고 실제 국민의당 소속 의원 중에서도 절대 완주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많은 범야권 지지자들 분들이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지금 많이 좀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는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 근데 10%라고 합시다. 10%가 호남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 선거에는 큰 영향을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말이죠. 사실은 이제 당선될 가망성은 굉장히 이제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연대를 거부하고, 라고 한다면 이제 의도는 이제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쪽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전략을 취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밑그림은 있을 거라는 거죠. 뭐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지금 창준이 위원장 하셨던 한상진 명예교수님이 본인의 말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다른 사람 얘기처럼 하신 동아일보 칼럼이 있습니다만은 기본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더민주나 정의당 같은 범야권은 16년, 17년을 통해서 정권 교체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서는 이번 선거의 목표는 친노 패권 심판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야권 심판론이죠. 야권 심판이죠. 즉 정권 심판이냐 야권 심판이냐. 이게 완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즉 야권 심판이 목표면 야권 심판의 가장 기본 핵심 타겟팅은 이번 당 즉 더민주당이고 더민주당을 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더민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떨어지게 만약에 더민주가 이제 많이 의석을 놓치게 되면 정의당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을 거니까 죄송하지만 거기서는 알고 그러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더민주의 타겟팅을 옛날 말로 주타방을 주요 타격 방향을 거기에 설정을 딱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겠죠. 지금 추측입니다만은 더민주가 지금보다 의석이 떨어진다, 많이 떨어지도록 만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재인이란 대권 후보가 정격퇴 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더민주의 총선 패배의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4월 이후에 더민주 안에 논쟁이 벌어지겠죠. 예. 더민주 안에서 사실은 국민의당으로 넘어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로 남은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분들이 그때 나오시겠죠. 그래서 4월 이후에 제2의 정계 개편 국민의당을 1차로 해서 야권 1차 정계 개편이 있었다면 4월 이후에 2차 정계 개편을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도대체 그렇게 해서 실익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 공멸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다음 타겟을 보고 그걸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생각은 것이죠. 뭐냐면은 제1야당의 자리를 자신들이 이제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물론 이제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뭐 새누리당하고 싸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찍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정말. 허허. 아니 이거 뻔한 거 아니야? 아니 그건 국민이 잔반 처리하는 겁니다. 그거는 순진한 진짜. 척해. 아니 듣다 보니 열받네 진짜. 근데 국민의 생각과 관계없이 제 말은 네. 그 국민의당을 만드신 전략가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란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탈당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 근데 우발적으로 만든 당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선거 뭐 창당 준비 단장했던 이태규 씨나 이런 사람들 우리 방송 듣나? 혹시 모르니까 들을지. 네. 근데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제 3번이 맹활약해서 2번을 자기가 제1야당이 되지는 못했지만 제1야당의 의석수를 100석 밑으로 확 떨어뜨려 가지고 반신불수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의당은 뭐 예컨대 3, 40석 했다. 넉넉하게 봐서 그 정도 하기도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자기가 한 3, 40석 하고 뭐 이제 더민주가 한 7, 80석 하고 이래서 개헌선언 저지를 하고 제1야당은 약체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내부에 다시 동료를 만들어내 가지고 또 일부를 이쪽으로 땡겨와서 제1야당으로 이제 자리 바꿈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공로로 안철수 의원이 대권 후보 되냐고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저는 안 될 것 같지만 거기 이를 지금 움직이시는 걸 보면 아까 지금 우리 유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나리오는 문병호 의원께서 이미 얘기하셨던 건데. 그 사람은 전략가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문병호 의원께서 탈당 직전에 했었던 말씀이 친노 중심의 그 120석보다는 친노가 깨지고 반노해서 모두 80석 이하로 떨어지는 게 괜찮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편린이 드러난 건데 저는 뭐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기획을 끌고 나오신 주도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올해 4월 이후에 뭐 이 야권 전체 폐허 위에 새로운 새싹을 심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폭 테러? 뭐 정치 일정에서 그걸 정치적 기획을 추진하신 분은 자신이 자폭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아니 그 문병호 의원은 내가 17대 국회에서 같이 있어봤고 한데 그렇게 그 급진적이거나 과격하거나 또는 뭐 정치 기획력이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너무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있던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과격한 기획을 한다고. 근데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활약하시면서 그때 이후에 일관되게 이 탈당 기획의 선봉에 계신 거죠. 적어도 의원 중에서는. 근데 보나마나 다음 선거 낙선인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솔직히 말하면 그 당에서도 지금 실체가 없거든요. 자기 세력이라 봤자 문병호 의원 달랑 하나고 나머지는 다 이른바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천정배라든지 뭐 정동영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저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된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선택한 그 더민주의 대선 주자잖아요. 유력한 지금 가장 그 지지율도 가장 높게 나오는 그분을 낙마를 시켰단 말이죠. 그럼 그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분들이 자기를 갖다 흔쾌하게 지지해 줄 것이냐? 안 하겠죠. 안 하죠, 당연히. 근데 그 지금 황당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탈당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움직이는 행보 자체가 저는 아까 노선에 있어서나 또는 정치 전략 차원에서 동의하기 힘들다. 또 납득도 힘든데. 그러니까 기획으로는 납득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가설? 이런 있긴 있어요.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이게 S대 병이라고 있는데 정신심리학적 분석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운전면허 시험 실기에 떨어지는 건 용납이 돼. 필기는 용납이 안 돼. 필기는 무조건 못해야 되고. 그러냐 코스나 주행에서 한번 떨어지는 거는 아니 난 공부는 잘하지만 몸 쓰는 데는 약하니까 한두 번 떨어질 수 있지. 이건 용납이 되는 거야. 그러나 다른 거는 시험에 떨어진다든가 1등을 못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1등병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등병보다 좀 더 광범위하고 일반화된 표현으로는 왕자병이라고 해요. 이 상황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 손익계산이라든가 정치 기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유력한 가설 아니에요? 여기 S대 아닌 사람 저 하나입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구구절절 맞는 말씀. 100% 찬성이에요. 저는 그 S대가 좀 정신적 불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S대 출신 중에 그런 사람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예 이제 없애야 돼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S대 교수로서 게다가 죄송합니다. 왜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자예요. 잘 가르치겠습니다. 우리는 그 학교 나오기만 했는데 길러내는 자가 안철수 의원 그 말 중에 제가 좀 눈여겨본 거는 뭐 새정치연합에 있으면서 수모를 많이 겪었다. 근데 그 수모를 겪은 내용을 봤더니 뭐 그런 얘기는 새누리당 프레임 아니냐.
이런 걸 수모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본 느낌이. 저 같으면 옛날에 그 당 있을 때 100번도 탈당해서 그 정도 말 갖고 탈당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뭐 안희원 개인에 대해서 정치인들 같으면 또는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 같으면 논쟁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 아주 심한 얘기도 하고 공격을 하는데 또 서로 공격하는데 제가 뵈니까 안희원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이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보고 그것도 뭐 언론에 났습니다만 지난 대선 시기에 문과 안이 공중파에서 논쟁했을 때 문이 안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매우 화를 냈다고 하거든요.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 그냥 통상 백분토에서 하는 비판인데 네. 그리고 뭐 그 뒤로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마 그런 저는 일상생활 자체 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 자체가 그런 논쟁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 유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정신심리적 분석 말고 저는 약간 다른 문제를 좀 보고 있는 게 이제 왜 그런 기획을 할까와 관련해서 현재 거기에 국민의당 소속 안희원은 아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희원 빼고 90% 이상의 그 현역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두 내각제론자입니다. 내각제론자인 것이고 그 내각제 뭐 이제 공공이 다 얘기를 이제 이미 다 했죠. 모두 안희원은 대권을 생각하시니까 그러실 거고 뭐 우리 천정배 의원은 의사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안과 천 두 분을 뺀 모든 사람은 내각제를 이미 공공연히 얘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 탈당 전후에 걸쳐서. 그럼 내각제 개헌을 하려면 독자적으로 불가능하고 더민주가 내각제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각제 개헌이 장기 플랜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럼 내각제를 하려면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3분의 2. 네. 물론 국민투표는 뭐 차치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분들이 큰 구상은 이번 4월 때는 야권 심판을 하고 야권 심판 이후에는 내각제 개헌도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새누리당하고 연합하면 뭐 얼마든지. 뭐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 가능성이 저는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아주 베스트셀러, 특히 호남 지역에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김묵 교수님이라거나. 베스트셀러라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런가요? 예, 저도 뭐 어떠한 특정 그룹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읽고 있다 그런 얘기. 예, 그 점에서 뭐 언론에도 많이 났으니까 예. 소개도 되고 또 우리 고정석 작가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특히 그 김묵 교수의 책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의 호남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 호남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우리 정치 카페에서 이미 한번 소개했어요. 하셨습니까? 예. 그 관점에서 내각제를 하면 호남도 층위가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데 호남 현역 의원, 호남 내에서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 내각제가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이죠. 뭐.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기억이 나실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3당 합당할 때 노태우의 시절에 그 황태자라고 불렸던 박철원이 3당 합당의 파트너로 맨 처음엔 DJ를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YS가 그걸 듣고 아차 싶어서 가서 낚아챘죠. 그때 박철원 구상이란 것이 무엇이었나 하면 대구 TK와 호남의 연합을 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이제 PK 연합이 PK를 하이 파트너로 잡았는데 원래는 호남을 하이 파트너로 삼으려고 한 것이 TK의 수구 보수 세력의 기본 구상이었죠. 김대중 총재가 거절하니까. 네, 거절했죠. 예. 거절하니까 이제 그 김영삼 총재하고 손을 잡은 거죠. 네네네. 내각제 합의서 쓰고 네네. 나중에 김영삼 총재가 그런 거 쓴 적 없다고 이제 하다가 거짓말했죠. 나중에 사본이 나오니까 네네. 불따고 내고 집에 가버리고 고향 집에 그래갖고 유야무야 됐죠. 그러니까 수구 보수 진영의 기본 생각이 하위 파트너가 필요한데 지역적 하위 파트너든 세력으로 하위 파트너든 당시에 그 옛날 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리는 내각제였는데 지금 이게 물론 다 가상에 불과합니다만은 내각제 개헌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분들이. 내각제 개헌을 더민주하고 할 리는 없다고 볼 때 이게 역설적으로 박철원 구상의 이게 부활이냐 이런 좀 걱정도 됩니다. 그 김욱 교수의 책이 아주 낯선 상식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거기는 이제 단지 내각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주장의 중심축이 호남의 세속화. 그러니까 맨날 착하게 모범적으로 민주 국가를 얘기하고. 위해서 이 호남이 선택해야 된 거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세속화 전략
거기서 벗어나서 세속화 전략으로 가야 되고 우리한테 이익되는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호남이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결속해서 호남 지역이 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네,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권력 구조를 내각제로 바꾸고 딜이 향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안정적인 의석 기반을 확보하려면 이게 수도권에서도 의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바꾸고 이 패키지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제가 바로 우리가 정확합니다. 전에 그렇게 네, 소개를 정확합니다.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왜 그 주장하는데 굳이 무슨 호남 세속화가 왜 필요하냐? 그냥 그 자체로 주장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선거구제도를 그렇게 바꾼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내각제 개헌에 찬성해요. 저도 정당 명부 비례대표 동의한 사람입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찬성해요 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대통령제도 좋고 내각제도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근데 뭐 그거를 그렇게 막 특별하게 중불난 주장인 것처럼 할 필요 있나요? 그게? 있죠. 그거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 정당의 일관된 입장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더민주나 또는 뭐 국민의당은 정당 명부 비례대표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이번당이라 합시다. 예, 이번당 이번당. 분들의 기본 사고 방식은 정당 명부 비례대표 좋은데 그거 해봤자 진보 정당 좋은 일 시켰는데 왜 하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데 지난번 혁신위 과정에서 저희가 정당 명부 비례대표의 완화된 형태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고 그게 당론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적어도 더민주는 물론 지금 선거법회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당론은 권역별 비례대표가 당론입니다. 근데 이제 묘한 거는 당시에 권비제를 얘기할 때 지금 탈당하신 분들은 그걸 비판을 했습니다. 왜 비례대표를 늘리냐? 비례대표를 줄여야 된다. 즉 이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나 또는 그 완화된 형태인 권비제는 모두 비례대표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분들은 비례대표 늘리는 걸 원치 않았어요. 않았는데 지금은 다시 정당 명부 비례대표를 하고 주장합니다. 주장도 안 하던데. 근데 별로. 그게 이번에 당론으로 드디어 그래요? 어제 당론으로 됐습니다. 당론으로 하면 뭐에 힘도 없는데. 근데 제 말은 이 맥락이 이제 첫째는 자신들의 공천 기득권, 현역 기득권들 영구히 보장하려면 뭐든지 한다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욱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그걸 추진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지금 현재 이 제도 이전에 사람의 문제인데 그 사람은 일정 지역에 현역 의원들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데 그거는 호남 지역 외에는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안정적 세력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뭐 영남 패권주의다 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로 포장을 해서 호남 현역 분들을 강고하게 뭉칠 수 있고 기득권 세력을 뭉치려면 그러한 이론적 틀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반대한 게 비례대표 줄이는 데 이제 찬성한 건 뭐냐면 요번에 그 선거구 획정을 인해 가지고 지역구 의석이 뭐 줄어드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또 호남의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면서 이제 반대한 부분. 지 이익을 왜 호남의 이익이라 그래? 그걸 정말 호남의 지역구를 세속도 줄이고 용어할 때. 비례대표 권비제건 정당명부 비례대표건 간에 거기서 호남 쪽 비례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싫은 거죠. 이분들은. 근데 혹시요 이제 우리 조국 교수한테 한번 이런 얘기들을 하는 네티즌들이 꽤 있어요. 국민의당이 그 혹시 1997년 이인재 후보 비슷한 역할을 할 수는 없나? 예,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젊은 청취자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때 이제 이인재 후보가 독자 출마를 하니까 이회창 후보 진영에서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된다 이렇게 퍼뜨렸어요. 이인재 후보가 딱 텔레비전에 나타나서 이인재 찍으면 이인재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믿고 500만 명, 490만 명 정도가 이인재를 찍었더니 김대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인재 씨가 온갖 이상한 소리를 해도 밉지 않아요. 텔레비에서 얼굴을 보면 반갑고 또 새록새록 1997년도에 그 기억이 나서 감사한 마음이 막 들고 역설적 창업 공신이군요. 네, 그리고 정권 교체 공신이시니까. 이인재 씨 아니었으면 어려웠죠. 그리고 또 그분이 그 김영삼 정부 때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고용보험제 도입한 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에이 나는 이인재 씨는 평생 까방권을 줘도 된다고 생각해. 그런 건데요. 아니 동기야 어쨌든 간에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일을 이루는데 1등 공신이셨잖아요. 개인의 야심이 사회 변화에 큰 기여를 했네요. 그렇죠. 그게 역사의 관계 같은 건데 그렇지. 혹시 국민의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국민의당이
올해 4월 이후에 대권을 할 때 천정배 의원이 가만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과 안이 붙었을 때 누가 대권 후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생각을 하고 지금 그 국민의당에서 지금으로선 같이 모여 계신데 올해 4월 이후에 같이 계실까도 잘 모르겠습니다. 4월 이후는 나중 생각하고 4월에 말이에요. 이번 4월에? 에이, 그 불가능하죠. 그 왜냐하면은 이인재는 당시에 이제 지금의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표를 갖다 분산을 시켰는데 지금 이분들은 뭐냐면 국민의당은 호남표를 좀 분산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맨날 내려가는 게 호남만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당에 창당 대회 할 때는 지도부가 다 안 갔어. 절반만 갔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그게 역할이.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맨 처음 얘기입니다만은 그 국민의당에서 오히려 중도를 생각하고 또는 새누리당 표를 가져와야겠다 생각하고 그러면 열심히 영남 강원 가고요. 그렇죠. 수도권에서도 그런 쪽으로 타겟팅을 하면 서로서로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적으로 호남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 보게 되면 중도로 가서 파일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있는 파일을 더 쪼개겠다 이런 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아니 그분들의 의도인데 항상 정치적인 결과가 의도하고 똑같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아까 우리가 다뤘던 그 전략에 따라서 더민주를 깐단 말이에요. 그죠? 네, 예. 정의당은 관심이 없어요. 이쪽은. 왜냐하면 자기 위치가 새누리당하고 더민주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화벽, 더민주 방화벽 아주 높고 큰 방화벽 건너 있는 당이니까 그렇죠. 정의당은 네. 신경을 쓸 이유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2번 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지금 치는 거 아니에요, 2번 당을 네. 계속. 근데 사실 호남 지역은 사실 솔직히 지역구에서 누가 되건 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립민복을 기준으로 보면 맞습니다. 좀 나은 사람이 네. 되면 돼요. 당 소속이 달라도. 근데 문제는 비호남 지역인데.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공상을 해보는 거예요. 황당하지만 이 국민의당이 더민주를 계속 까가지고 더민주를 아주 싫어하는 1번 찍던 사람 중에 그게 좋아서 국민의당을 막 찍어주는 이런.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그 저는 안 정도로 그럴 것 멍청하지 같은데요. 않습니다. 안 왜냐하면 일본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생각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초반에 아주 일부 새누리당 표를 가져와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 날아갔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42%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평형수가 잘 채워져 있는 당이야, 거기는. 그치, 거기는. 기울어져도 금방 복원이 돼. 그리고 이게 이제 일단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쉽게 말하면 중도층 표를 가져오는 그 힘은 없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된 거예요. 그건 끝난 얘기고. 아니, 아직 몰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의도 자체가 그게 아니잖아. 쉽게 말하면 야권 심판이거든요. 아니, 그 의도와 다르게 그런 결과가 나올. 그렇죠. 아니, 여북 답답하면 뭐 이런 공상을 하겠냐. 희망상으로서는 뭐 이해가 되는데 아까 진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1번당 지지자의 결속력 또는 정치의식 이런 것들은 너무 좀 무시하시는 게 무시하는 아닐까. 나라 팔아먹어도 찍어준다. 지금 뭐 한일합방 하더라도 35%는 지지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그 나왔잖아요. 그 짤. 적절한 어느 일승. 아주머니가. 적절한 일승. 저 울산에 어느 나라를 유권자께서 팔아먹어도 우리는 나라를 새누리당입니다.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 찍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알아서 하셨을 건데. 나라를 팔아먹는데도 뭔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을 이미 것이다. 반쯤 팔아먹었어요. 아니 새누리당의 신어진 대변인이 나보고 막말했다고 막 성명 발표하고 이랬는데 신어진 씨 나한테 사과해야 돼. 자기 지지자들의 그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걸 왜 막말했다고 나보고 그러는 거야. 실제 그랬는데. 그럼. 근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사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합 집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무슨 땅 탈당하고 합쳐지고 이런 건 있었는데 요번이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럼 바로 뭐냐면은 그 더민주당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저쪽 국민의당 그 지지자들의 앙금이죠. 감정적 그렇죠. 앙금. 예. 이건 돌이킬 수 있는 선을 넘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차라리 새누리 찍겠다. 그 다음에 안철수가 되면은 이쪽에서는 당연히 새누리 찍겠다. 여기까지 지금 가버린 상태인데. 아니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진 교수가 지난 3주 4주 동안 지금 안신당 국민의당을 능지처참한 그 SNS 글들 지금 스스로 생각해봐요. 물론 더민주에서 한 건 아니고 정의당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 얘기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편으로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감 같은 게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는 뭐냐면 문재인 대표를 사퇴를 시켰단 말이죠. 이걸 또 저쪽 그 지지자들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 합법적으로 선출된 당의 대표를 호남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유에서 날렸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지역 감정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욱도 그렇고 고종석 씨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데 지역 감정이라는 것은 그 논리적인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원초적이고 감정적이고 이게 오래 남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또 승질 낼 거야. 그러니까 저 영패주의자들이 자기를 지역주의자로 mon다고 그러니까 막 당장 트위터에 올라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패주의로 욕을 먹은 사람들은 황당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땅에서 전라도에서는 찍어주면 당선이라도 되잖아. 근데 경상도에 있는 민주 세력들은 20년간 사표되는 데 알고 찍어온 거란 말이죠. 독립운동하듯이.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 갑자기 영남 패권주의자라고 몰아버리면 황당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남 패권주의 말씀하셨는데 이제 영남에서 2번 당이건 3번 당이건 야당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일체 당선 희망 없이 뭐 수십 년을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네. 강원도까지 포함하면. 근데 이게 분란이 호남에서 나는 게 호남은 여하튼 국회의원 될 찬스가 매우 높은 쪽이죠. 야당을 해도. 그게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까지 모두 조직을 동원해줬고 세력을 모아줬는데 왜 대표나 등등은 왜 모두 영남 사람이냐라는 아주 간단한 논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 뭐 문재인, 박원순 등은 왜 다 영남 사람이냐. 안철수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논리를 떠난 문제. 하나의 당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통 같은 당인이라 생각한다면 영남이건 호남이든 간에 논의해보고 당적 결정에 따라서 뭐 후보 결정하면 되는데 이게 주인이 우리인데 너희들이 외부 사람이 와서 주인 우리 안방 차지한 것 같아 이런 반응들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만들어낸 주체가 뭐냐? 그걸 함으로써 이익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익은 저는 호남 전체가 아니라 호남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치의식이나 민주의식, 정치의식이 매우 높은 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데보다 높은 분들인데 그 전체가 아니라 호남 내의 기득권층 여기서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아니 근데 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사실은 이제 김욱 교수의 그 주장이 어떤 분이 평해 놓은 것처럼 마치 그 예수천국 불신 지옥 얘기 같다고 그러고 이제 자기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 영남 패권주의자로 몰잖아요. 근데 그 논리에는 노무현까지. 네, 노무현도 당연히 영남 패권주의자고 문재인 영남 패권주의자고 유시민 영남 패권주의자고 다 영남 패권주의자야. 심지어는 저 한겨레 그 성환용 기자까지 영남 패권주의자라고. 김의겸 기자도 영남 패권주의. 짓는 거는 기본이고. 나는 충청도인데. 아니 친노야. 영남 출신은 영남 패권주의자고 그 김의겸, 성한용 등등의 이 호남 출신 언론인들은 영남 패권주의에 굴복한 호남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배신자지. 제가 그 논리에는 동의 안 되지만 정서적으로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 불합리한 상태냐 하면 영호남의 인구 차이 때문에 그죠? 네. 보수당인 새누리당이 영남을 깔고 앉아가지고 어떤 정치적 제도 변화도 다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쪽은 대부분 영남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요. 당대표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야권은 호남, 지역적으로는 호남하고 수도권이고 그다음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과 주로 호남의 대다수 유권자들이 결합돼서 야권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숫자가 많은 영남을 깔고 있는 새누리당을 이기려면 영남 지역에서 득표력이 좀 있는 후보라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를 한번 한 게 노무현 후보였어요. 그걸 무기로 사실 노무현 후보가 뭐가 탁월한 리더십 이런 거 이전에 득표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이 주목을 했고 그렇죠. 광주 경선에 1등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노 대통령이 당시에 내가 이뻐서 찍어준 게 아니고 이렇게 말했다가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노무현이 이뻐서가 아니고 여론조사에 영남에서 표를 좀 많이 얻어서 이회창을 이긴다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김대중 대통령 5년 집권하고 떠넘으면 안 되잖아. 네, 예. 그래서 찍어준 건데 이게 항구화되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영남에 기반을 둔 영남 출신의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려면 비호남 지역 특히 영남 지역에 득표력이 있는 후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반은 호남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는 당인데 대통령 후보나 그건 정치적 리더는 자꾸 영남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영남이 무슨 대통령직
시쳇말로 아도 찾냐고. 그 얘기지. 보수당은 새누리당은 영남당이니까 맨날 영남 사람이 하고 야당은 영남당을 이겨야 되니까 영남에 득표력 있는 사람을 찾게 되니까 또 영남 사람이 후보되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세상에 어딨냐고. 나는 이해가 되죠. 이 점에서 보면 기득권자이고 아니고를 막론하고 내가 호남 사람이라도 열 받을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고요. 그 심정 자체가 지금 논리를 떠나서 이해가 되죠. 이해돼. 이해가 된다고 보고 근데 이걸 그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이해된다고 해서 근데 노무현이 영남 패권주의자라고 말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그렇죠. 그긴 동의 안 하지만 그 심정은 이해가 돼. 저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만든 이유가 보면 그 호남 출신의 정치인들이 전국적 인물로 못 큰 이유가 이번 당 사람들이 그들 안 지지해서가 아니거든요. 즉 저는 호남에서 이른바 요즘에 유행하는 뉴 DJ가 훨씬 많이 컸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지지 기반이 강한 곳이고 인물도 많고 지망생도 많은데 왜 DJ 이후에 DJ 같은 사람이 못 컸느냐. 아니 그것도 이건 이 민주화 시대 이후에는 자꾸 그런 가능성을 보고 유권자들이 밀어주는데 처음부터 이게 안에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차세대 리더를 찾을 때 야권의 리더를 띄워낼 때 바깥에서 자꾸 찾는 거예요. 이게 구조화되어 있어서 사실 억울하기는 엄청 억울할 거고 이거는 진짜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는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각제도 난 찬성하겠다는 거예요. 네. 내각제를 하면 이거는 최소한 없어지잖아.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깽판 치고 있고 또 더민주도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득권 지키려는 사람이 많이 있는 마당에 이 변화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솔직히 서울 사람 입장에서는 상관없거든요. 경상도 사람이 대통령이 되나 아니면은 뭡니까 누구야 뭐 호남 사람이 대통령이 되나 안 가려요. 꼭 우리 뭐 지방 사람 내가 예컨대 경기도 사람은 꼭 경기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거나 아니 충청도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해서 내 한이 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게 왜 다른가 하면 이제 서울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은 차별받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아니잖아. 이제 오랫동안 차별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호남은 한국 역사에서 오랫동안 차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요. 그들의 그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을 떠나서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가는 난 이해가 돼. 이해돼야 되고.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다 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따라서 하기 시작하죠. 똑같이 지역주의로 가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다른 지역 사람들은 우리는 그럼 뭐 봉이냐? 니네들의 세속적 욕망을 위해서 왜 우리가 표를 줘야 돼?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온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진 교수 말이 맞는데 우리가 일단 이 대목에서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논리적으로 볼 때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정서예요. 그럼 그 정서에 그럴 만한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너무너무 불합리해요. 이게 뭐야 도대체 나라가. 그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정치 과정, 현실 정치 과정 또는 현실의 삶 자체가 우리가 이성과 합리로 작동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성과 정서가 작동하면서 움직이고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그 속에서 이제 그것이 이권 문제와 욕망이 섞이면서 이제 터져 나오는 거라고 봤을 때 그 지금 말하는 거는 뭐 영남 패권주의, 호남 이런 문제는 그게 다 섞여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단박에 바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즉 호남 전통적으로 수십 년간 야당의 지지 세력이었고 또 그 이전에 오랫동안 지역 그 차별주의의 피해자였던 그분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를 이해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을 예컨대 이번 선거에 있어서 이번 당을 심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지. 이걸 이제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 만약에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뭐 박근혜하고 왜 그 손잡으면 그게 해결될 것인가? 전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박근혜하고는 손잡을 이유도 없고 1번 당과. 아니 기자회견 두 번 하면 이제 은퇴할 사람인데 뭐 손잡으면 뭐해? 2번 남았다 기자회견. 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뉴 DJ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인물에 대한 열망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DJ가 좀 예외적으로 걸출한 인물이에요.
네, 그게 무슨 저 뭐 천정배 씨가 키워준다고 나온다면 그건 DJ가 아니지. 아까 호남에 인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지역을 많이 드나들었거든요. 근데 그 자체도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차별받는 지역에서 진출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다 보니까 호남이 내부 경쟁이 심합니다. 영남 것만 해도 비교적 여유가 있어요. 광주 1고 동문 출마하는 거하고 대구 3고 동문 출마하는 거 모금액이 다릅니다. 몇 배 차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호남에서 옛날에 공직도 제한돼 있고 여러 가지 상위 진출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격해지고 이런 것들이 인물을 양성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자체가 차별이라고 또 보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의 악순환의 구조로 실타래처럼 엉켜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DJ 같은 카리스마는 좀 정리를 해줬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제 오케이 다 이해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해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번 총선 이쪽에서는 뭐죠 전략 뭐라 그랬더라 그 이름 전략협의체 전략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야권이 근데 야권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한 야권 전체 그 전략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해놨고요. 안철수 쪽에서는 지금 국민의당은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안철수는 완전한 연대 불가능. 반면에 천정배 씨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는 경쟁하되 수도권에서는 연대를 할 수 있다. 이 정도잖아요. 호남 지역은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예컨대 야권 연대다라는 게 이제 명분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정권 교체라든지 어떤 뚜렷한 명분 하에서 예컨대 공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명분이 지금 있는 하에서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든지 이래도 이게 효과가 있을지 말고 한데 지금 그냥 전략적으로 이렇게 흩어나가지고는 설사가 연대가 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좀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걱정이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지난번 보궐선거 등에서 확인됐지만 후보 단일화 열심히 해서 막판에 됐지만 지는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알려지지도 않고 지지자층이 결집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저는 애초에 우리나라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건 프랑스는 이제 국회의원도 한 12.5%인가 얻으면 결선 투표하거든요. 대통령 선거는 말할 것도 없이. 결선 투표를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안 된 상태에서 소선구제 단순 다수가 장악하는 거니까 이걸 전제로 얘기를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전연합을 해야 되니까 문제지. 사전연합할 때는 모두 각 당에 얼마나 정치하면서 평생을 갈고 닦으면서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이 당에서 안 되니까 저 당으로 옮겨서 드디어 출마 한번 하신 거죠. 벽보 한번 붙이신 겁니다. 제가 정치권의 친구들 들어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선거벽보에 얼굴 한번 붙인 것과 아닌 것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정치를 평생으로 하신 분들은 내부 경선 통해서건 뭐든 간에 이거 아예 붙여보지도 못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일생을 그만두는 분은 많다는 거죠. 한번 붙여봐야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 그렇죠. 그다음 찬스도 있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구청장, 시의원으로 갈 그다음 디딤돌이 되는데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이제 벽보에 한번 붙이고 싶은 사람이 많고 붙었단 말입니다. 붙었는데 이제 떼야 돼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외부에서 명망가가 계셔서 명망가로서 갑자기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평생 그 당에서 갈고 닦으면서 올라오신 분들이 딱 붙였는데 협의하면서 벽보 떼라는 거죠.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당 사이의 감정이 당과 당, 그다음에 당원과 당원, 지지자들 사이의 감정이 이렇게 격한 상태에서는 사전연합이 정말 힘든데 저는 지금 시점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야권연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신당을 맨 처음에 만드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지자층을 총결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체로 봐서는 정말 그분께서 야권 심판, 특히 2번 심판을 목표로 하는 그럼 이 심판도 하면서 또 박근혜 정권, 1번 정권을 심판한다는 얘기를 동시에 얘기를 하시려면 둘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려면 이걸 합해야 되는데 뭔가 연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선거에 임박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전략협의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만은 이거의 요체는 제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국민의당에서 다행히도 결과적으로 어떤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동의했어요. 어제 그 당론으로 채택한 것 같습니다. 전 정당명부 비례대표 또는 그 약화된 형태인 권역별 비례대표를 공동강령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혁신에 있어서는. 더민주도 그걸 오케이 하고 정의당도 그러하니까 우리가 집권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동의한 사람이.
그러면 그 뭐 넓은 의미의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 또는 복지정책 이 문제에 대해서 예컨대 청년수당 문제라거나 또는 뭐 청년정책 또는 뭐 최근의 문제가 최근의 문제가 된 각종 누리과정 이 문제를 즉 민생의 문제, 사회경제적 이슈하고 정치개혁의 이슈를 가지고 공동 강령 한 5개 정도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5개 아니라 10개도 할 수 있지 뭐. 사실은 뭐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데 이걸 딱 전제로 이거의 정책 연대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합의가 그러니까 되면 공동 공약. 그렇죠. 공동 공약을 하고 그 다음 남는 거는 이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를 후보로 할 것인가인데 지금까지는 보면 여기 방패 여기 놓고 계속 딜을 하고 최고위 협의체에서 이제 막 움직일 건데 저는 각 당별로 예컨대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급 주자들의 지역구를 확보하고 싶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 안철수 후보의 가장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관악에 누구, 고향에 누구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포기하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딱 있는 더민주 사람들은 또 어떻겠어요? 그렇지. 고향 같은 경우는 안철수 신당의 이태규와 더민주의 문용식이 붙어요. 두 사람 다 포기할 수 없는 문제. 더민주에도 후보가 3명이나 돼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 아는 분으로 얘기하면 문용식 뭐 이태규 이렇게 붙는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일단 정책 협의까지는 쉽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쉽진 아니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까 이제 고양시 덕양을 같으면 이제 더민주의 예비 후보가 셋이에요. 지금 그 문영식, 정재호, 그다음에 송두영 이렇게 셋 있고 각각 그룹이 더 다르죠. 예, 거기에 또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의 그 참모라고 하는 이태규 씨가 또 이제 거기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예비 후보 등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무지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상황이 각 당에서 먼저 예비 후보들끼리 경선한 다음에 후보 정하고 또 당하고 또 다른 당 후보고 또 단일화하고 지난번 이것 때문에 아주 망했죠. 지난번 총선은 망한 건 아니지만 되게 어려웠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 구상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안했던 전략협의체 야권에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공동공약을 기반으로 총선 치르기로 하고 그다음에 정권교체의 비전을 또 마련하고 그다음에 정치 혁신에 대한 공동의 방안을 또 마련하고 이 바탕 위에서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는 이 제안이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사퇴 전에 받아들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토스한다고 그랬고 그 뒤에 이제 진도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두 당 사이 이제 2번 당과 4번 당 사이에는 지금 이게 원칙적인 이제 공감이 있는 거고 문제는 3번 당이 중간에 들어 있으면서 지금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할지 안 할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일단 일정을 잡고 개문발차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3번 당,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내부 정리가 지금 되지 않은 상태라서 어떻게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내부의 공천 룰도 확정이 안 됐거든요. 공천 룰이 확정이 돼야 거기 후보가 정리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은 문재인 체제 하에서는 그 더민주와 정의당이 쉽게 빨리 합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 하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 근데 이게 지금 시점 모두 지금 곤란할 게 각 당별로 당내 경쟁을 통해서 후보 확정도 안 됐단 말입니다.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후보가 정의당은 뭐 그런 거 없어요. 후보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더민주 같은 경우는 각 지역 단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고 국민의당도 공천룰 확정하고 후보도 확정이 되고 난 뒤야 이 얘기가 될 것 같다 현실적으로. 그럼 뭐 시간하고 똑같아지는 거고. 맞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 개문발차라고 했을 때 문재인, 심상정 두 분이 합의를 일단 하셨는데 이런 큰 원칙만큼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께서 뭔가 언젠가 언급을 하시겠죠. 그다음에 이게 물론 이제 도상 계획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러면 각각의 후보가 빨리 이제 확정될 겁니다. 뭐 한 2월 말 뭐 정도 확정되지 않겠어? 3월 되면 저는 저의 혼자의 좀 뭐 공상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 거냐. 안심번호를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역시 미련이나. 그 이제 그러면 미련입니다. 공동의 공천 기구를 마련을 하고 거기서 안심번호를 활용한 유권자들 조사로 하고 공동 토론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지역 이제 A당, B당, C당이 나와서 공동 토론회 지역 단위로 하고 유세도 하고. 그 언제 다 하나? 저도 이런 거 싫은데 가장 좋은 거는 뭐 옛날 말대로 원샷 뭐 경선을 하거나 뭐 이런 그건 안 되는 얘기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한각 승복 가능한 운영 가능하고 승복 가능한 마지막에 그 단일화 연대 방안은 뭘까? 승복이 안 될 거니까 후보가 정해지면 공동 유세, 공동 토론 같이 대중 앞에서 그 지역구 앞에서 토론해야죠. 좀 참심제 비슷한 방식으로 앞에 다 앉혀두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좀 미련이라 했습니다만 안심번호제를 거기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안심이 맛있어요. 등심보다는 씹는 맛은 등심이 나. 제주도 특산품 감귤인 레드향을 아시나요? 한라봉과 천혜향의 장점만을 뽑아서 탄생시킨 최상급 감귤입니다. 레드향. 빨갛다고 새누리당 아닙니다. 종북 좌빨도 절대 아니고요. 그냥 진짜로 맛있는 감귤 레드향입니다. 제주도 비선 실세 3명의 총각 농사꾼들이 재배하는 제주 특산품 레드향. 그냥 드셔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최고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탐나 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27-3917 010-2827-3917 탐나 오렌지. 마지막으로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딱 보니까 뭐 새누리당에 이제 압승을 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지금 절반을 넘죠. 예, 미니멈 그렇죠. 180석. 그렇죠. 미니멈 뭐 180, 그러니까 150에서 이제 180석 사이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권양숙 여사가 그 김종인 씨 방문하셨을 때 딱 한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도 뭔가 희망은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그 측면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이제 그렇게 참패할 것 같진 않다라는 또 전망도 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희망이 있나요? 우리? 저는 이제 국민의당에 달렸다고 봐요. 국민의당이 확실하게 야권 연대를 하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2번을 공격하든가 자꾸 두 갈래 길 보지 말고 우리는 타도 대상이 2번이야. 이렇게 해서 하든가 아니면 타도 대상이 1번이야. 이렇게 해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하게 될 거라고 봐요. 둘 중에 하나를. 네.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만 확실히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좀 어려워진다. 저도 그 점은 맞는 말씀 같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번 국민의당 안에서 총선을 앞둔 총 노선 자체가 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섞여버리면서 게다가 국민회의까지 몰라. 그럼 이제 최악인데 국민회의까지 합치고 국민회의 즉 천정배 국민회의 그룹들은 연대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런데 네. 전통적으로 안철수 그룹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내가 볼 때 그분들은 이제 심판론이거든요. 종말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천정배 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합치려는 거지. 들어오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이 다른 거죠. 다른데 문제는 다른데 어떻게 합쳐졌죠? 난 그거 신기한 게 우리 정의당사 앞에 국민회의 플랜카드 내걸렸거든요. 그 다음 날 없어졌더라고 통화사는. 아니 본당이 그래 내거니까 없어져. 창당한 다음에 합쳐졌으니까. 다 이제 이렇게 그 원심불리기 속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한국 정치가 도는 중이냐. 우라늄 농축합니까? 뭐 원심불리기 그러니까 그래 플랜카드 값 아깝잖아요. 3대 정당 모습이 아닌 거죠. 뭐. 전통적인 정당 모습이 아니라. 무슨 정당이 그래 간판 내거니 없어져 그래. 아니 우리나라 정치가 그런 수준이니까 우리가 양해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국민의당이 총 노선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결정을 정말 우리 이 작가님 말씀대로 결정 안 할지도 모르고 어정쩡히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면 저는 한국 정치판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로 계속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완벽하게 뭐가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갔을 때 뭐 180은 새누리가 180은 못 얻지 않을까. 그거는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어정쩡한 선에서 현재 1, 2, 3등을 유지하면서 1번, 2번, 3번 당이 어정쩡히 유지하는데 1번이 180 넘는 건 안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수도권 선거구가 122개가 됐어요. 지금 122개예요. 이 중에 절반을 새누리당이 하면 180석에 그 육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맞는 말씀인데 이제 약간 비관론 냉정히 보시는 거죠. 희망사항이 섞인 거고 정말 희망사항이 섞인 건데
이제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 또는 호남까지 포함해서 범야권, 범지지층들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지지자층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정리되면 딱 해줄 건데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럼 자기라도 정리를 해야 돼요. 각자 정리를 해야 돼. 각자 어딘가로 셀프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게 물론 전화는 셀프 서비스. 0대 100으로 한 당에 몰아주지 않더라도 지금은 이제 50, 50 이렇게 야권이 있으면 이렇게 몰아주는 방식에서 비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선택이 막판에 갈 거고 그걸 또 예컨대 각 야당들도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국민의당이 소멸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보면 국민의당은 소멸될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예컨대 광주 전남에서 반타작 한다고 칩시다. 전라북도는 좀 분위기가 다르고요. 네. 광주 전남 다 합쳐봐야 선거구가 20개도 안 돼요. 예? 그러면 그거 10석이에요. 반타작 해도. 비례 또 있죠. 아니 근데 수도권에서 저는 국민의당이 전멸하리라고 봐요. 거의. 네네. 거의 전멸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구에서 10개 플러스 알파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비례를 10개를 받으려면 득표율이 지금 비례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20%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당이 이렇게 총노선을 못 정하고 가게 되면 교섭단체를 달성을 못할지도 모른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하려면 총노선을 정해야 된다. 최악은 국민의당으로서도 어정쩡하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적어도 저는 초기에는 설 연휴 때까지는 수도권에서도 어느 정도 지탱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의외로 빨리 무너지고 있어요. 저 수도권에서. 그렇게 해서 썰림이 일찍 진행이 되면 그러면 제가 보는 게 너무 비관적이라는 결론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보수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면서 상황을 평가를 하고 야권이 대처해야 된다. 그런 점은 저도 동의하는 게 이 전략론은 원래 비관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87년 6월 항쟁 이후로 한 30년 가까이 한국 정치가 그래도 형식적인 보수 진보의 세력 균형은 이루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게 깨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30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고 그렇다면은 일단 선거를 비관적으로 가정하고 전략을 짜야 잘 짜집니다. 만약에 실패할 수 있다는 가정을 놓고 원인을 거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야 전략이 잘 짜지는데 대부분 선거를 망치는 사람들이 낙관론자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지지율 5%밖에 안 되는데 한 50%로 착각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저도 그 점 두 분 말씀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현 상태로 와서는 아까 했듯이 국민의당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10%를 간다 하더라도 다른 당 떨어뜨릴 수 있고 자기도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수도권 전체에서 1번이 석권하는 거죠. 수도권 전체를 석권하고 동부벨트 모두 석권하고 그다음에 서부벨트에서 조금 나눠 먹는 이런 방식. 수도권에서 개인기가 아주 훌륭하고 조직 기반이 좋은 2번 당 정도가 2번 후보가 살아남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180석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게임이 끝나서 이제 1번씩으로 가는 거고. 될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그것을 저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근데 그걸 그걸 전제로 한다면 야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니까 저희 강조하는 건 이걸 안 되도록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는 안신당은 안신당이 계속 헤매든 또는 그 총노선을 정하든 그거는 우리가 모른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당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정하든 언제 정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개문발차를 물어본 거예요. 개문발차 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끝까지 연대가 안 된다 그러면 그분 제끼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연대를 제안하고 진지하게 물론이죠.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표를 제시하고 대중적으로 호소하고 이 과정은 충분히 밟아야 되는 거죠. 계속 같이 오라고 같이 손잡고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아까 5대 강령이건 10대 강령이건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진 교수께서 말씀했지만 지지자층도 지금 감정이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걸 공동강령을 마련하고 만나는 신용이라도 하면 조금 누러질 것 같거든요. 그래 정의당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저 사람들끼리는 지금 감정적 앙금도 있는데 정의당 같은 당이 이런 걸로 존재감을 높이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안 끼워줄까봐 정의당 비주류의 눈으로 보면 지금 정의당이 하는 게 이제
불만이 많은 거지 나는. 정의당도 비주류라 서러운데 거기서 또 비주류라 그래버리니 나 참. 안철수 씨가 그 3당 대표 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당 대표 뽑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올 거냐라는 거고 원내대 교섭단체가 아닌데. 지도 아니면서 왜 3당 제안이야? 4당 제안이라고 하면 오케이 뭐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아예 안중이 없다는 거지. 왕자병이라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안철수 의원의 관점에서는 저는 그 일관된다고 보는 게 안철수 의원 관점에서는 낡은 진보를 청산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낡은 운동권 그는 더민주 더하기 정의당입니다. 맞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그런 선으로 그렇게는 못 가시죠. 그러면 이자 회담을 하듯이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럼 새누리당하고 연대를 하는 오늘 슬슬 열받기 시작하는데 이거 오늘 스튜디오가 좀 덥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이 사람 좀 왜 이래?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제 전략이다라는 게 원내 전략도 사실 이제 캐스팅 보트 얘기를 하는데 말이 캐스팅 보트라는 게 이쪽도 저쪽도 과반이 안 될 때 얘가 들어가면서 과반이 무너지는 게 캐스팅 보트인데 아니 뭐 더민주나 국민의당이나 합쳐서 절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건 뭐냐? 새누리당을 위해서밖에 못 해요. 그렇지. 그렇지. 수학으로 보면 분명히 국회 선진화법 동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야당 심판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내와 원외에서 각각 그 더민주를 공격하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략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대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저는 그 국민의당 안에서 내부 총로선 둘러싼 큰 논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과 아닌 당원들 사이에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개파들 사이에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층위가 다릅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여하튼 아까 그냥 잡탕밥 하듯이 모였는데 이제 이걸 재료를 다 모은 거죠. 모았는데 어떤 요리를 할 것인가가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까 잡탕밥 하자는 사람이 있고 잔반 처리하자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국민의당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지금은 이 잔반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해서 걱정인데 저는 잡탕밥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식당은 그러니까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팻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밥상에 밑반찬 차려놓은 게 이미 다른 상에서 물린 반찬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실제로 재처리하는 식당이 있어요. 이게 그런 식당도. 그런 게 식역학 제2법칙이라고 있거든요. 비가역성의 문제인데 잡탕밥이 잔반이 될 수는 있지만 잔반이 잡탕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비가역적인 거지. 잔반을 잡탕밥으로 훌륭하게 만들어내면 요리사가 진짜 훌륭한 거지. 그거는 거의 환상이라고 봐야지. 부대찌개처럼 옛날 부대찌개 출발처럼. 근데 그거는 되게 없을 때 먹던 거야.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그 국민의당이 딱 떨어져 나감으로써 공천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런 갈등들이 상당 부분 이제 떨어져 나간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발표되고 공천이 되면은 그 더민주 내에서도 또 다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컷오프 발표는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실 건데 시기는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월 18일까지는 안 하겠지. 그 뒤로 천천히 할 거라고 봅니다. 급하게 할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거 후보 다 받고 비례 전략 이런 걸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발표할 가능성이 많다. 3월 정도는이라고 최종 경선 자격자를 발표할 때. 그렇죠. 바로 그거죠. 사실은 그 말을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발표해서 더민주가 국민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선거법상 경선에 참여한 경우는 출마 못하거든요. 출마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더민주의 입장에서는 경선 출마 컷오프란 것은 대상자는 지금 사실은 밝혀진 것처럼 알고 있지만 컴퓨터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봉인해 있다고 그러대요. 김종인 위원장도 모릅니다. 그건 애초에 봉인되어 있고 개별 실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떴냐가 문제인데 실명도 안 돼 있고. 실명도 안 돼 있고 모두 암호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88억 세대가 생길 수 없는 시점에 가서 개봉하겠지. 그걸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석신이가 했고 평가위 위원장인 조은 교수님은 암호를 갖고 있는데 조은 교수님은 컴퓨터에 지금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열대 꼭 핵무기 발사 장치 같아. 나는 꼭 그런 걸로만 보여요. 맞습니다. 실제 그걸 열 때는 저게 바로 핵폭탄이구나. 김종인, 조은 두 분이 열 때 당시 꽂아야 되는 그때 열릴 겁니다. 핵무기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폭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제 같으면 빨리 아마 터졌으면 좋겠어요. 경선 후보 경선이 받고 난 뒤에 열 거고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우리나라 모든 당이 경선 탈락하고 난 뒤에 다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민주에도 분란이 나겠지만 그 경선 발표하면 불만이 있으시겠죠. 또 농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좀 질서 있는 모습으로 갈 겁니다. 옛날에는 공천 안 준다고 뱀도 풀고 했는데
아니 뭐 이제 그 배는 칼 안 들어가냐 뭐 이런 말은 유행어고요. 이게 공천 활극이라는 걸 못 보게 돼서 조금 뭐 섭섭하긴 해요. 그걸 없애려고 한 게 혁신위의 기본 취지였죠. 그런 동물 정당의 모습은 극복해야 돼 우리가. 그래요? 식물 정당이라도 안 되지만 재밌어요. 동물 정당도 곤란해. 아니 뭐 야수 정당이죠. 아니 뭐 그 광물 대통령이 뭘 같아. 아니 저 컴퓨터가 그 프로바둑 기사를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구글 인공지능 바둑에서 프로 2단 이겼대요. 이세돌은 아직 못 이겼습니다. 예, 이세돌인데 저는 50대 50이라고 봐요. 제가 온라인 바둑 7단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승부만. 저 이세돌 구단이 이번에는 내가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아니 걔는 원래 항상 큰 소리 쳐요. 아니 다음에는 질 거라는 거예요. 다음에 언젠가는 질 거라는 걸 인정을 하고. 아주 심오한 뜻인데. 그런데 이래 보니까 이제 공천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평가한 거죠. 사람이 평가에 넣어뒀죠. 하여튼 그냥 완전 이제 고차 방정식이 돼버렸거든요.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돼버렸는데 뭐 나와주신 김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야권 지지자들한테 희망의 말씀? 아니면 부탁의 말씀? 정의당 지지자들한테. 그리고 또 정의당 지지자들한테. 아니 우리 청취자들은 공영방송 청취자. 그래도 우리 요즘 어렵다니까. 그럼 나눠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전 범야권 지지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을 좋아하는 분, 개인적으로 안철을 좋아하는 분이 있겠죠. 문빠 안빠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당원도 각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자신이 어느 당에 속하느냐 또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 관계없이 이번 4월 시점은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 이 혼용무도한 정권에 대한 심판 문제가 모든 문제의 중심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동지는 아니라 하더라. 동지는 물론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경쟁자라 할지라도, 혼용무도한 박근혜 정권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점을 많이 찾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좀 과격한 말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정의당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뭐 정의당 당원이 아니고 하지만 뭐 모든 당원 아닙니다만은 현재 정의당은 한국 정치판 특히 언론에서 보면 사라지고 있다. 그 국민의당이 부각되면서 정치의 중심에서 정의당의 뉴스가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할 때 이 상태로 가면 점점점 정의당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은 저는 정의당이라는 진보정당의 대표 주자가 매우 잘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안타까운데 국민의당에 바라본 관점과 다르게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데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이제 적자로서 뭔가의 획기적인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현수막 잘 내셨더라고요. 근데 현수막뿐만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아주 조직 잘 돼 있고 단련된 분들이 당원으로 계신데 이거 현 상태로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착하게 열심히 사는데 돈이 안 벌리는 친구를 보는 것 같죠? 맞습니다. 예. 서럽네.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아유. 정당 중에서도 저희가 서민정당이네요. 한국 사회 모든 문제점이 여기에 집약된 그런 정당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조국 교수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이것으로 100분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우리 조 교수님도 이제 욕 좀 이제 그만 잡수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